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을 넘기며 1,400원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1%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어제보다 20원 가까이 급등한 1,393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쓴 건데 환율이 1,390원을 넘은 건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395원 50전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는데 어제보다 17원 30전 오른 1,390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급등한 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랐는데 전달보다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예상치인 8%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더 큰 폭, 100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주의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한 환율 움직임에 우리 증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큰 폭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4% 하락해 2,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전거래일보다 1.56% 내린 2,411.42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이 각각 2,390억 원과 1,640억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4% 하락한 782.93에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앞으로 있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첫 발을 뗀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짐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가처분 신문에 직접 출석해 법원 결정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두 번째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안중근 의사 유묵 문구를 통해 당 정상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진 첫 공식 회의에서도 지도부 공백 장기화로 국민께 걱정만 끼쳐드렸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도 오는 19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정진석 호의 순항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당원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열렸는데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시간여 진행된 신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원 개정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애초 권리 주장이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신문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오늘 신문을 진행한 가처분 사건들도 28일 4차 가처분 신문 속행 뒤 통합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인천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후에 또다시 제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인천 유충 크기를 기준으로 정수시설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기준의 10분의 1 크기인 제주 유충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인천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파문이 일자 환경부는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정수장에 유충을 거를 수 있는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강정 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은 인천 유충의 10분의 1 크기여서 인천 유충 크기를 기준으로 마련한 환경부 대책대로 방충망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유충 크기 등을 고려해 정수시설 개선 방안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 일부가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 쉬운 환경인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보관됐다, 유통된다는 것도 감사원 현장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소매점 272곳 중에 37%에 이르는 101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에 긴 시간 노출되면 페트병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판매량이 많은 생수 3개 제품을 여름철 낮 자외선 강도와 섭씨 50도 조건에서 최대 한 달간 노출시켜 시험했더니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먹는 물 검사 규칙에는 이 물질들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먹는 물 수질에 엄격한 일본과 호주의 기준은 초과하는 수치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생수 대용량 용기 9만여 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페트병 생수의 관리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대용량 용기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면세점 직영 인터넷 사이트로 한정됐던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앞으로는 네이버, 쿠팡,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업체들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그간 출국장에서만 가능했던 면세품 수령을 입국장으로 점차 확대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며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면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981명입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내 발생은 93,667명, 해외 유입은 314명입니다. 연휴 직후였던 어제보다는 3만 6천여 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8,4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07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는 일상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검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 가운데 5곳은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예정대로 내일까지만 운영됩니다. 앞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근처의 병원이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여러 가지 감염병이 함께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택배를 받을 때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택배 상자들. 이 일회용 택배 폐기물이 연간 200만 톤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이 택배 상자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포장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여러 번 쓸 수 있는 택배 상자를 도입합니다. 시기는 2024년 내후년부터입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국내 8개 유통, 물류기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 상자를 회수하고 물류기업은 택배 상자를 세척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 다회용 상자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경성과 자원 순환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 평균 75%가량 낮아졌고 폐기물 발생량도 99.3% 줄어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5개 유통사 평균 배송 원가는 일회용 택배 상자보다 169원, 3.9%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의 사용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도입의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택배 상자 제작과 세척 등에 드는 초기 예산을 확보해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KBS는 폐지를 수집하는 빈곤 노인들의 실상을 연속 보도하고 정부기관에 공동 연구를 의뢰했는데요. 이에 노인들의 폐지 수집 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대책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 하지만 노인 절반 정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 이에 KBS는 노인들의 폐지 수집 노동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기관에 공동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와 노동의 공적 가치, 질적 사례 연구 등이 담겼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중단할 수 없는지를 질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더 이상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연계와 공공 일자리 편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도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현재 법안 개정 추진 중이고요.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상황.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서 30분 넘게 잠이 든 운전자 때문에 경찰이 긴급 출동을 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술을 마시고 순찰자를 불러 무리를 빚은 경찰관인데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도 4차로 도로 위 1차로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다른 차량들이 움직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승용차. 옆에 있던 다른 차량이 다가가 멈춰선 승용차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승용차. 결국 112 신고 전화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관들이 승용차 차 문을 열 때까지 운전자는 무려 30분가량을 왕복 7차로 도로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잠이 든 것 같다고 신고가 됐고 음주운전은 확인된 거죠.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은 인근 대학가에서 밤새 술을 먹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확인 결과 경찰관의 음주 행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자신을 태워달라며 경찰 순찰차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경찰관이 무리를 일으키고 1년 뒤에야 사실이 알려져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 경찰관을 결국 직위 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도 갚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왔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한해서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지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피해를 볼 경우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달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의 위험 지역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에서 단계별로 사용되는 법률 서식과 지침서를 이달 중 인터넷 서울 주거 포털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소송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개월 기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전국의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3.1%로 아파트 전세가율 74.7%를 웃돌았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지난달 511건 1,089억 원이 발생했으며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90% 이상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번식을 위해서 태화강을 찾는 황노는 대나무 숲 중간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어서 그동안 번식 과정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 황노가 알을 품고 새끼를 키워서 둥지를 떠나기까지 67일간의 모습이 공원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나무 숲 사이 자리 잡은 둥지 속 5개의 하얀 알이 놓여 있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태화강을 찾은 황노가 지난 5월 중순 낳은 알들입니다. 부모 황노가 번갈아가며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은 지 20여일. 첫 번째 새끼 황노가 세상 밖으로 나온 데 이어 5개 모두 부화합니다. 부모는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 보름가량 교대로 새끼들을 품고 강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와 먹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새끼 황노들의 솜털이 굵은 깃털로 바뀌고 며칠 날갯짓을 연습하는가 싶더니 가족 모두 둥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대나무 숲 위쪽에 둥지를 트는 중백로나 중대백로, 외가리 등과 달리 몸집이 작은 황노는 대숲 깊숙한 곳에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보호합니다. 이 때문에 황노의 번식 과정을 관찰한 영상 자료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황노는 포식자들의 방어를 위해서 또 주변 동료들의 또 공격을 또 피하는 의미로 대숲가지 속에 보통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땅 위에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시에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고 관찰 카메라에는 어미 황노가 둥지를 떠나기 위해 먹이를 이용해 새끼들을 유도하는 장면과 먼저 태어난 황노가 막내를 공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영상 자료는 울산 국제철새도시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3%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거란 관측까지 제기되는데요. 이에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3% 상승했습니다. 7월 8.5%에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문가 전망치 8%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값이 한 달 새 10%가량 떨어졌지만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식료품이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도 6.2%가 올랐습니다. I buy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I'm not buying them because they're just too expensive.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상승률은 6.3%로 7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라 고물가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란 우려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거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현재 30%를 넘어섰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는 1%포인트 인상 전망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My sense here is that they're going to lift the policy rate to 4% or greater before they entertain any idea of pausing. 인플레이션 우려에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9%, S&P 500 지수가 4.3%, 나스닥 지수는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6월 이후 하루 최대 하락폭입니다.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진 건데 연준이 다음 주에 결정할 금리 인상폭은 최소 0.75%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릴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장악했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밀려난 데 이어 인근 루안스크에서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유격대가 우크라이나 깃발을 개항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규군의 대규모 탈환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현재까지 6,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운 지역을 회복했다며 영토 수복을 위한 추가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Від перших чисел вересня і до сьогодні наші воїни вже звільнили понад 6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 сході і на півдні. Рух наших військ продовжується. 미 백악관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쟁 양상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let President Zelensky determine and decide whether he feels militarily they've reached a turning point. But clearly, at least in the Donbass, there's a sense of momentum here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이 같은 전쟁 양상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과 함께 반격 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한 정보 공유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We do provide time-sensitive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conduct operations and defend their homeland.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what that might look like. 하지만 러시아가 공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미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정상의 만남이 7개월 만에 다시 성사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3년임 결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으로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이해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 의장 방문으로 촉발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长期以来，中俄两国元首一直通过各种方式保持着密切交往，进行战略沟通，引领两国关系始终保持正确的发展方向。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양국 경제 협력 확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러시아는 중국산 물품 구매를 늘리면서 올 들어 양국 교역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간 외환 거래량도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Наш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развивается очень успешно.
растет товарооборо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существенно на 36%. 한편 이어지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이란도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서방과의 대립전선 강화를 모색할 걸로 예상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발 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동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개인만이 매수에 나선 가운데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12포인트 하락한 2411.42에 코스닥은 13.86포인트 내린 782.9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예상치를 웃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네이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3%가 넘게 빠졌고 카카오 역시 사흘 만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전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 역시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하루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7원 30전 오른 139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등압선이 촘촘해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서울에서도 현재 초속 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1도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광주가 31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